이게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건설 회사들이죠. 뭐 동아건설이라든지 네. 한양건설, 많은 기달성 같은 건설 회사들이 문어발식 확장하다가 네. 무너졌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초미의 관심사죠. 중국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중국 부동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용찬입니다. 오늘 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펼치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중국의 정책,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고 재테크를 형성하는지를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첫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이 뭐 지금 뭐 과열됐다, 뭐 대규모 유동성이 풀려서 뭐 집값 상승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국마다 어쨌든 집값 상승을 좀 잡아보려는 억제하려는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집값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했는데 작년의 상승률을 보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무려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 올랐고요, 뭐 영국도 8%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계속 상승세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통적인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이 금리를 낮췄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려 300bp, 그러니까 3%포인트 정도 낮췄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기대 수익률 상승이 저금리로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지만 뭐 재택근무도 늘어났고요. 텔레워크가 시작이 되니까 굳이 도시 지역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외로 가고 교외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양평 주변의 집값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양평 지역의 주택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별장에 대한 그 세금, 중과세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거래도 활발해진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에 우리도 같이 동조하는 흐름은 뚜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뭐 다른 나라를 봐도 뭐 안 오른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뭐 유독 많이 오른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세계에서 뭐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중국 고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들썩들썩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그 대형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투기 대상이 되면서 지금 투기열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시주석이 상기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는 돈 먹는 3대 기계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가 제일 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애들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씀씀이가 팍팍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시주석 같은 경우에도 상기임기를 앞두고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의 호감을 잡기 위해서 집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거 기능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과 관련해서 올해 초서부터 총량 대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잡기도 힘들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기업들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매각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업체들이 이를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땡겨서 다시 토지 대금을 갚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안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를 못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각지에서 아파트 선불금을 띈 그 투자가들이 항의 시위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뭐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가치가 뭐 상승을 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시행사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해서 부동산으로 뭐 어떤 분양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업종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이 무려 50개 산업에 달하고요. 네. GDP의 25에서 30% 정도 부동산 업종이 차지하는데 네.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에 그 차지하는 GDP 비중이 미국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비해서 10배 정도니까 네. 부동산 산업이 엄청난데요. 거기에 네. 보면은 철근 생산하는 철강사들 같은 경우는 50%가 그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시멘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차량도 그렇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산업도 중국은 엄청난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런 그 골조만 올리면은 네. 나머지 부분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산업도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총량 대출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이런 전체 산업들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갑자기 3분기 들어와서 제로 성장 가까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어쨌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으로 한몫 벌어보겠다는 그런 기업들도 많았을 거고 실제로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동산 쪽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계속 판을 키워왔을 텐데 그게 갑자기 막혀버린 건가요? 소급 적용처럼 약간 판을 이미 키웠는데 대출을 딱 중단해 버리니까 중국에서는 헝다를 비롯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몇 개 정도 될 거로 보이십니까? 모르겠어요. 규모가 우리나라 뭐 훨씬 크니까 뭐 수만 9만 개 정도 된대요. 9만 개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된다는 거죠. 중개업소 정도 수준으로 예.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들의 규모를 보면은 네. 그 회사의 그 정치적 후견인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됐던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작스럽게 20년 만에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회사가 됐고요. 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포함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회사는 네. 뒤에 정치적 후견인이 상무위원급, 그러니까 지도자급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 지도자급인 헝다를 누가 건드렸냐? 시주석이 건드렸는데 그것도 상계 임기를 앞두고 건드렸다는 거는 틀림없이 돈줄이 되는 이런 그 중국의 시주석의 반대 세력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권력 투쟁이 상당히 심화된다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매달 한 건 이상의 부동산 개발에서 매일 한 건 이상의 부동산 개발에서들이 파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전략이 땅을 싸게 정책 자금을 가지고 싸게 그 인수를 해서 이걸 비싸게 파는 방법인데 보통 평당 과거 평균치를 보면은 115만 원에 가져다가 600만 원에 파니까 5배 장사가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익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책임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서 부동산에서 엄청난 자금을 땡기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자회사를 2010년부터 부동산 개발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막 설립을 되는데 헝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 전기 자동차, 또 방송국도 갖고 있죠. 네. 또 건강과 관련된 그 식품도 판매하고 있죠. 중고차 거래, 뭐 테마파크 이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 리그를 제패했던 광주 FC 같은 맞아요. 경우 있는데 네.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그 성장 그 모델이 어디에 있는 거니? 레알 마드리드 구단주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레알 마드리드 구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레알 마드리드 운동장을 하나 짓고 네. 그 주변에다가 자연스럽게 주상 복합이라든지 아파트 건물 상가를 지면은 거기에 네.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지구 방위대 아니에요. 뭐로 온다는 거죠. 뭐 세계 최고 그
축구단인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른 곳에 또 연습장을 세워서 그곳을 또 개발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신세계가 그대로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천의 그 유명한 그 인천 요번에 이제 그 야구장. 야구장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헝다도 새로운 구장을 지어서 2조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서 거기에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테마파크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돈줄이 막히니까 네. 헝다그룹 같은 건 막 휘청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헝다라는 것은 그 어쨌든 뭐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그 공산당 어떤 뭐 고위직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가파르게 이제 규모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공산당을 등에 업고 뭐 대출도 뭐 많이 받았을 거고 소위 뭐 우리나라 뭐 90년대 8, 90년대처럼 막 문어발식 확장을 막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망하지 않을 거라는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조인다면은 네. 자신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었죠. 네. 이는 그 헝다 차이프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해서 그 단기 투자 상품, 금융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 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이 되질 않는데 네. 고금리죠. 7에서 13% 되는 자금을 민간한테 네. 그 발행을 해서 자기가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뭐 겁니다. 사채 같은 거. 그렇죠. CD 같은 경우는 네. 판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판매 경쟁이 붙으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헝다는 좀 많은 자금을 끌어오면은 뭐 구찌 보석을 준다든지 그 다음은 구찌 가방을 준다든지 그리고 다이슨 공기청정기라든지 진공청소기를 주니까 1+1 이자도 받고 이런 상품도 받고 그러니까 네. 10만 명이 7조 원 이상의 자금을 그냥 밀어줬는데 갑자기 자금난에 봉착하고 정부가 통제하고 원금의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나중에 돈 생기면 준다고 배짱을 피운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한 환매 요구가 빗발듯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처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시기로는 약간 그 정치적인 약간 규제나 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들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은 헝다그룹은 그냥 그대로 계속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원래도 좀 힘든 상태였을까요? 원래 자금난에 그 항상 그 봉착이 됐던 회사고 작년부터 자금난에 지금 있는데 문제는 헝다 차이프를 통한 단기 고금리 상품들을 가져다가 장기 자금에 썼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만기가 짧고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 되는 걸 가져다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불화받은 토지에 대한 대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상가 질라 그러면 한 2년 이상 걸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상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네. 이거를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속 메꾸는 거는 한계가 이거 있었다는 뭐 겁니다. 사실상 이거 뭐 돌려막기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건설 회사들이죠. 뭐 동아건설이라든지 네. 한양건설, 그리고 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건설 회사들이 문어발식 확장하다가 네. 무너졌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헝다그룹이 결국에 뭐 정치적이든 뭐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 중국발 어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부터 약간 위태위태한 것이 지금 어쨌든 무너져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가 갖고 있는 채권은 전체 GDP의 뭐 0.3% 정도, 네. 그리고 은행 대출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뭐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부채를 네. 축소하라. 디레버리징 작업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도산이 되겠지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만 개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헝다가 갖고 있는 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용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리 자체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의 그 경제적 충격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GDP의 근 30%까지 이끄는 지주 산업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헝다그룹을 다른 기업으로 인수시켜 가지고 네. 또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가 잠시 위축이 될 수는 있어도 이 흐름이 계속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헝다그룹이 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걸 이제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어떤 수준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도 이 중국에서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GDP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을 죄는 상황은 아닌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위 그냥 뭐 예. 군기잡기 같은 예, 거라고 그리고 봐야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그 일용직 근로자의 2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설 예, 일용직들. 우리나라는 10%인데 네.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적 불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실업 문제화 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그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을 보라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의를 보면 참아도 불이익을 보면 못 참는 민족이에요. 불의는 참아도 예, 불이익은 못 참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보면 참아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민족인데 네. 아무래도 자기의 그 선불금에 들어간 부동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부동산을 그 소위 말해서 자금난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내 아파트보다도 뭐 싸게 20% 판다. 30% 싸게 팔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들끓었을 경우에 시주석의 상기 임기도 물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문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 중국 정부가 뭐 심각하게는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경제를 휘청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 봉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이 헝다그룹 사태가 결국에 중국발 금융위기로 올 것이다. 이건 조금 뭐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채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시청 걸리죠. 중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14%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GDP의 한 4배 정도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285%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48%, 일본이 271%.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285%랑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는 그 독일의 340%, 영국의 350%보다는 여전히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부동산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은 지금 잡지 않으면은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2016년도부터 소위 말해서 인치와 관련된 인성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전국적 규모로 650개 도시를 때려잡기보다는 각 도시별로 맞춰서 맞춤 정책을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가 알아서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일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기가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중국 전체 부동산 버블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은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국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국내 안에서 한정된 어떤 뭐 일부 도시의 문제. 일부 도시의 이벤트 같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조만간 뭐 위기가 터져서 한국도 이제 막 그런, 우리가 워낙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 외국발 금융위기가 또 올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네, 지금 부동산 없겠어요. 버블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중국의 일선 도시들이고요. 네. 최근 일선 도시를 너무 꽉 눌러놓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2선, 3선 도시까지 조금 네. 부동산 버블이 있는데 이는 650개 도시 중에 66개만 한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부동산 버블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은 정상 궤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